연봉 1억. 대한민국 직장인 상위 5% 안에 들어야 만져볼 수 있는 꿈의 숫자잖아요. 최근 참 낯설고 서늘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꿈의 숫자를 매달 통장에 찍히게 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재취업 박람회에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자식 취업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분들이 오늘은 연봉 4천만 원짜리 중소기업 자리라도 구하겠다며 이력서를 고쳐 쓰고 계십니다. 도대체 튼튼해 보이던 이 거대한 성벽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현상을 보면 노아사, 그러니까 노동자와 회사의 힘겨루기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뉴스를 틀면 늘 보던 익숙한 갈등 프레임이니까요.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이건 단순히 어느 한 대기업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체질을 바꾸는지, 그 구조적인 변화가 우리 개인의 삶과 일자리를 어떻게 밀어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지금 벌어지는 이 현상의 밑바탕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우리 스스로 생각의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한때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직 노동자들을 부르던 아주 유명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킹산직. 말 그대로 생산직의 왕이라는 뜻이죠. 왜 이런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기본급의 야근 수당, 특근 수당까지 영혼을 갈아 넣어 일한 대가로 고졸 생산직이 대기업 과장급 연봉인 1억을 훌쩍 넘겼기 때문입니다. 울산 공장 생산직 3만 명 중에서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이른바 킹산직만 5천 명이 넘었으니까요. 이분들이 1년에 받는 돈을 전부 합치면 무려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였습니다. 철강 쪽으로 넘어가면 이 거대한 톱니바퀴는 더욱 견고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자동차의 뼈대를 만드는 현대제철 노조는 자신들이 멈추면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결국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 멈춘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시스템의 중심이라는 강한 확신이었죠.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를 넘어 심지어 내 자식을 우선 채용해달라는 고용세습까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수십 장씩 쓰고 노량진에서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냉혹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들만의 견고한 세계였던 겁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목소리를 높이면 거대한 자본도 결국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요. 오랫동안 그 방식이 실제로 통했으니까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느니 회사가 매번 요구를 들어주는 쪽에 베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 철옹성에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이 감정적인 맞대응을 멈추고 아주 조용히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본이 선택한 방역의 방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쟁이나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흔히들 회사가 노조와 갈등을 빚을 때 경영진도 머리띠를 메고 감정적으로 맞불을 놓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영화나 뉴스에서 자주 보던 익숙한 장면들이니까요. 진짜 무서운 자본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모적인 투쟁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조용히 회의실에 모여 계산기를 두드리거든요. 경영진이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서늘했습니다. 해마다 임금 협상에 수백억 원의 기회비용을 날리고 파업으로 공장이 멈추는 리스크를 안고 가느니 차라리 그 돈을 투자해 사람의 의존도를 낮추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였죠. 누군가를 탓하거나 억누르려는 의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효율과 생존을 향한 구조적인 선택을 내린 셈입니다. 수면 아래서 자본의 움직임은 아주 빠르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초 회사는 독일 기업과 2천억 원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계약을 맺고 곧바로 일본에서 도색과 조립 용접을 담당할 첨단 로봇 300대를 900억 원에 사들였어요. 이듬해에는 미국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던 핵심 엔지니어들을 파격적인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해왔습니다. 놀라운 건 현장에서 일하던 수만 명의 근로자들은 이 거대한 변화가 코앞까지 다가온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사가 언론의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미래의 판을 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마침내 로봇들이 공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이 직접 스프레이를 뿌리던 도색 라인이 타깃이 되었죠. 아무리 수십 년을 숙련된 장인이라도 사람인 이상 미세한 손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로봇은 달랐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완벽하게 균일한 두께로 페인트를 칠해냈거든요. 차 한 대를 칠하는데 걸리던 시간은 45분에서 28분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품질은 오히려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색 라인에서 일하던 200명 중 50명이 하루아침에 다른 라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자본이 물리적인 효율성을 수치로 증명해내는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이듬해 자동차 제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용접 라인에서 더욱 폭발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용접은 아주 조금만 어긋나도 차체 전체가 뒤틀려버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숙련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거든요. 투입된 로봇 120대의 오차 범위는 0.01mm에 불과했습니다. 레이저로 실시간 측정을 해가며 한치의 오차 없이 철판을 이어붙이는 로봇 앞에서 25년간 용접 기술 하나로 현장을 호령하던 베테랑 기술자의 자부심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로봇의 속도가 신기하기만 하던 현장의 근로자들이 불과 한 달 만에 섬뜩한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은 근로자와 입씨름을 하는 대신 그들이 서 있는 무대 자체를 통째로 교체해버리는 가장 확실하고 조용한 해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25년간 현장을 지켜온 한 베테랑 작업자의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는 생각보다 훨씬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 620만 원이던 월급이 불과 1년 만에 410만 원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무려 21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한 달 만에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죠. 원인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현장을 가득 채우던 야근과 특근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 않으니 24시간 내내 불을 켜고 공장을 돌려도 추가 수당이나 휴식 시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잖아요. 놀라운 건 사람이 일하는 시간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같은 기간 공장의 전체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생산의 주도권이 사람의 손에서 기계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넘어간 첫 번째 신호였던 겁니다. 이 현상을 1년 단위의 숫자로 환산해보면 자본이 설계한 구조조정이 얼마나 빠르고 무서운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규 근무 외에 수백 시간의 야근과 특근을 꽉 채워 연봉 1억 2천만 원을 훌쩍 넘기던 수익 구조였어요. 이 추가 근로 시간이 600시간 가까이 증발하면서 단숨에 연봉이 9천만 원대로 주저앉게 된 겁니다. 성과급까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체감하는 충격은 훨씬 컸겠죠. 이건 비단 한 개인만의 불행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수만 명에게 동시에 벌어진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근로자 한 명당 평균 2천만 원씩만 임금이 줄었다고 보수적으로 계산해봐도 기업 입장에서는 1년에 무려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인건비 지출을 덜어낸 셈입니다. 회사가 로봇을 도입하는 데 처음 투자한 돈이
1200억 원 남짓이었으니 불과 넉 달 만에 투자금의 본전을 뽑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수천억 원이 고스란히 기업의 순이익으로 쌓이는 완벽한 효율의 마법이 완성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는 아주 흥미롭게도 조직 내부에 전혀 예상치 못한 화학적 반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던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에 세대 간의 인식 차이라는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과거에는 파업 찬반 투표를 하면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는 게 현장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회사는 이익을 빼앗아가는 적이므로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기성세대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굳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최근 투표에서는 무려 40% 가까운 사람들이 파업에 반대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은 선배들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젊은 근로자들은 무작정 머리띠를 두르는 대신 아주 합리적이고 냉정한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파업으로 공장이 멈추면 회사도 막대한 손해를 보지만 결국 자신들의 성과급도 깎이니 우리 모두의 손해라는 사실을 직시한 거죠. 밖에서는 또래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 하나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현실을 뻔히 아는데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굳이 명분 없는 싸움에 자신의 실리를 희생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낡은 투쟁 방식이 더 이상 젊은 피를 설득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투표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난 이 내부의 균열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아주 확실한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과거처럼 단일한 대우로 회사를 압박하던 그 거대한 철옹성이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였으니까요. 경영진은 이 절묘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멈춰있던 자동화의 가속 페달을 더욱 세게 밟기 시작합니다. 노조의 파업 동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확인한 자본은 이제 훨씬 더 과감하고 서늘한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2024 연말 무렵 포항과 인천에 위치한 철강 공장의 폐쇄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벌어진 일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일터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조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지역 정치권까지 움직이는 총력전을 펼쳤잖아요. 거센 압박에 직면한 회사는 결국 한 발 물러서며 공장 폐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마침내 자본을 이겼다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장을 지켜냈으니 당연한 기쁨이었겠죠. 낡은 시대의 프레임으로 보면 노동자의 단결된 힘이 경영진의 결정을 뒤집은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으니까요. 바로 그 축제의 순간에 거대한 자본은 이미 짐을 싸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권력은 눈앞의 공장을 점유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자본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경영진은 무리하게 노조와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대신 아예 게임의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우아하고도 잔혹한 시나리오를 실행했습니다. 공장 문은 활짝 열어둔 채로 너희가 정녕 이 공장의 주인이라면 마음껏 가동해보라는 식의 무건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 그 텅 빈 공장에는 단 한 푼의 신규 투자나 새로운 일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는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무려 7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들고 미국 조지아주와 인도로 훌쩍 떠나버렸거든요. 거대한 자본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대륙으로 틀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바다 건너 낯선 땅으로 향한 이유는 복잡한 경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기계를 돌리고 싶을 때 돌리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경영의 자유를 찾아간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할 자본주의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붉은 머리띠나 운송 거부 같은 변수가 없는 곳, 전기차 공장 바로 옆에서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매끄러운 비즈니스 환경을 자본은 본능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장이라는 건 단순히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이 아닙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낡은 설비를 교체하고 시스템을 보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리는 아주 예민한 생명체와 같잖아요. 회사가 바다 건너에 7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는 건 앞으로 한국에 있는 낡은 공장에는 단일 원의 피도 수혈하지 않겠다는 차갑고 명확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노조가 투쟁으로 일터를 지켜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껍데기만 남은 낡은 집을 넘겨받은 채 서서히 늙어 죽어가는 과정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본은 결코 소리 높여 다투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련 없이 투자 스위치를 꺼버림으로써 상대방의 가치를 0으로 수렴하게 만들 뿐입니다. 공장 담장 너머로 시선을 돌려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그것이 경제의 구조적인 지각 변동이었거든요. 바다 건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휘청거리면서 자국 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무려 1억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철강 물량이 전 세계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철강의 몇 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잖아요. 안 팔리는 철강을 고철값이라도 받고 넘기겠다는 식으로 한국 시장에 그야말로 물량을 들이부은 셈입니다. 시장의 논리는 아주 차갑고 단순하게 작동합니다. 국산 철강이 100만 원일 때 중국산이 60만 원 선으로 밀고 들어오니 고금리 시대에 비용 하나가 아쉬운 건설사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아파트 건설 현장 10곳 중 6곳 이상이 이미 중국산 철강으로 뼈대를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견고한 성벽 안에 갇힌 분들의 시선은 여전히 내 방 인테리어를 왜 안 바꿔주냐는 식의 요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철강을 만들면서 정년을 65세까지 늘려달라거나 내 자식을 채용해달라는 요구가 시장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미처 보지 못한 거죠. 경영진은 2025년 6월 아주 짧고 건조한 공문 한 장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주문 물량이 없으니 당장 내일부터 전원 휴업에 들어간다는 통보였어요. 핵심은 강제 해고가 아니라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자본의 새로운 원칙이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꽂히던 연봉 1억의 삶이 하루아침에 수입 제로의 상태로 얼어붙은 겁니다. 펄펄 끓던 용광로가 멈추고 현장이 냉동창고처럼 변해버린 그 텅 빈 공간에서 파업이라는 무기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적자가 쌓이는 공장 가동을 멈추고 인건비를 굳힐 수 있으니 오히려 회사가 파업을 기다리는 기괴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서늘한 구조 조정의 과정에서 진짜 뼈아픈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철밥통에 온기를 채워주던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 가장 먼저 쓰러졌거든요. 수십 년간 공장 근처에서 교대 근무자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식당 창문에는 하나둘 임대문의 종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기업 노조의 그늘에 가려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던 하청업체와 협력사 직원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거대한 배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 정작 가장 먼저 숨을 거둔 건 배 밑칸에서 묵묵히 노를 젓던 힘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인구 50만을 자랑하던 철강도시 포항에서 상권이 무너져 내리는 풍경은 기득권을 지키려던 고립된 방어가 결국 지역사회 전체의 몰락이라는 아주 값비싼 청구서로 돌아왔다는 걸 증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아주 흥미롭고 냉혹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노동자들이 텅 빈 휴게실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2025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7%나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돈이 안 되는 국내 공장의 가동을 멈추고 거기서 아낀 비용을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비효율을 도려내자 기업이라는 거대한 몸집은 오히려 건강해진 거죠.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며 낡은 공장의 껍데기를 붙들고 승리했다고 믿었던 사람들과 그 생태계에 기대어 살아가던 소상공인들만 식어버린 잿더미 위에 남겨지게 된 겁니다. 자본은 망하지 않고 단지 효율을 찾아 유연하게 흘러간다는 이 차가운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비단 한 기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전체, 아니 전 세계의 제조업 생태계가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기아나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 같은 국내 기업들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공장의 자동화율을 최고 95%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은 과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죠. 바다 건너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일본의 도요타, 미국의 테슬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의 손길을 최소화하는 완벽한 무인화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킹산직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치지 않는 기계와 인공지능이 채우는 건 특정 국가나 기업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진짜 비극은 2026 연초 어느 쌀쌀한 체육관에서 열린 재취업 박람회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연봉 1억을 당연하게 여기며 내 자식의 일자리를 내놓으라던 분들이 이제는 절반도 안 되는 중소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안타깝게도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습관처럼 머리띠를 메고 공장을 멈췄을까봐 채용을 꺼리시는 거죠. 그들이 투쟁으로 쟁취했다고 믿었던 억대 연봉은 사실 개인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만든 시장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대기업이라는 튼튼한 울타리가 외부의 거센 바람을 막아주며 만들어낸 일종의 프리미엄이자 거품이었던 셈이죠. 그 울타리가 걷히고 야생의 시장에 던져지는 순간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없는 노동력은 얼마나 한없이 나약해지는지 뼈저리게 증명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로봇을 원망하며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그 로봇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것인가? 하는 아주 건조한 질문만 남게 되거든요.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코딩이나 로봇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전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불꽃을 튀기며 용접만 하던 40대, 50대 가장들이 돋보기를 쓰고 모니터 앞에서 새로운 시스템 언어를 배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을 줄이고 대출을 갚아가면서라도 기꺼이 그 낯선 교실에 앉기로 결심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낡은 투쟁의 언어를 버리고 시장이 요구하는 생존의 언어를 다시 배우겠다는 아주 처절하고도 이성적인 구조조정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서늘한 현실은 단순히 강성노조의 몰락을 조롱하거나 통쾌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자본은 눈물이 없고 감정도 없으며 오직 수익이 나는 곳으로 조용히 흘러가고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 도망칠 뿐이라는 차가운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죠.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기득권은 결국 자본의 조용한 엑시트를 막지 못합니다. 텅 빈 공장에서 파업을 외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잖아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은 법이나 제도의 보호 없이도 시장에서 온전히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인지 말이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막연한 보호를 기대하는 대신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나만의 견고한 뗏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냉정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